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3년 차를 맞은 서울 강동구의 한 전세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34살의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저녁 8시쯤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민수의 아내 지은이는 32살로 출산 후 전업주부가 되어 집에서 갓난아기를 돌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후 2달 된 아들 준우는 지은이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육아의 대상이었고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죠. 준우는 밤낮이 바뀌어 있어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깨어있곤 했는데 이때 지은이는 홀로 아이를 달래며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민수는 지은이가 준비해준 아침밥을 먹으며 하루 일정을 점검했어요. 지은이는 밤새 준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는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죠. 민수도 아내의 피로를 알기에 가능한 한 집안일을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출근 전 기저귀를 한번 갈아주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이 민수의 아침 일과였어요. 민수가 회사에 가고 나면 지은이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준우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3시간마다 반복되었죠. 그 사이사이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며 간단한 집안 정리를 해야 했어요. 준우가 잠들면 잠깐의 여유 시간이 생겼지만 언제 깰지 모르는 아이 때문에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가족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곤 했어요. 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천천히 걷는 시간들이 이들에게는 소중한 휴식이었죠. 지은이는 다른 젊은 엄마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며 조금씩 육아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만나면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위안을 얻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세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 그리고 늘어가는 육아용품 비용까지 가계부를 정리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민수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었지만 회사 분위기상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이도 언젠가는 다시 직장에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때로 깊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사회와 단절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대학 때 친구들은 모두 직장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자신만 시간이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종일 혼자서 조용한 집에 있다 보니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죠. 그래도 준우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어요. 민수 역시 회사에서 돌아오면 지친 몸이지만 최대한 아내를 도우려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중 수유를 번갈아 가며 담당했어요.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해나가며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죠. 민수는 지은이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준우를 재우고 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지은이는 준우가 처음으로 웃었던 순간이나 새로운 반응을 보인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소중한 순간이었죠. 주말 저녁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텔레비전 드라마를 함께 보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준우가 잠든 사이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며 결혼 전 연애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육아에 매여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지만
지금의 삶도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두 사람 모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가끔 육아 스트레스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은 어느 부부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준우가 조금 더 잘하면 육아도 수월해질 것이고 경제적 여유도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조금씩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우가 생후 석 달에 접어들면서 지은이의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성애와 책임감으로 버텨왔던 육아가 점점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수유와 기저귀 가리, 그리고 끝없는 울음소리에 지은이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지은이는 민수에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지은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루 있었던 힘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준우가 계속 울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만까지 모든 것이 불평의 대상이었죠. 민수는 처음에는 이런 지은이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산 후 호르몬 변화와 육아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산후 우울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아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수는 지은이에게 힘내라는 말 대신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며 더 많은 집안일을 떠맡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예민해졌죠. 민수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었냐며 따졌고,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해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어요. 심지어 준우가 울 때도 민수에게 빨리 달래보라며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집안일에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을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준비하기 귀찮다며 대충 빵이나 우유만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빨래도 며칠씩 쌓아두고 설거지도 미루는 일이 잦아졌죠. 민수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직접 처리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은이가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우를 돌보는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민수가 무엇을 보고 있냐고 물으면 그냥 육아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육아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민수는 지은이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했지만 점점 가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특히 준우를 돌볼 때도 핸드폰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지은이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주말에도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는데 이제 지은이는 집에서 쉬고 싶다며 나가기를 꺼려했어요. 억지로 나가더라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민수나 준우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혼 전 자유롭게 살던 시절이 그리워졌고 지금의 현실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민수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은이도 육아에 적응하고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변화는 단순한 육아 스트레스를 넘어서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지은이가 핸드폰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민수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육아 정보를 찾기 위해 가입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은이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닉네임 젊은 아빠라는 남성과 우연히 댓글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 시작이었죠. 그 남자는 지은이와 비슷한 나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혼이었고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났다는 반가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해 갔어요. 지은이는 육아의 힘든 점과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상대방은 지은이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며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에게는 이런 대화가 큰 위안이 되었어요. 집에서 아이만 돌보며 답답해하던 마음을 누군가가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후 그 남자는 지은이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냐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물어봤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단순한 친구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개인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지은이는 이전과는 다른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은 지은이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지은이를 한 명의 여성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나 아내의 역할만 요구받는다고 느꼈던 지은이에게 이런 관심은 새로운 자극이었죠. 민수가 출근한 후 준우가 잠들면 지은이는 본격적으로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대화의 빈도가 늘어났어요. 준우를 돌보는 중에도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남자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의 외모에 대해 칭찬하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상대방의 지속적인 관심에 결국 일상적인 셀카를 몇 장 보내주었죠. 그러자 상대방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은이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내용도 점점 더 사적이고 친밀해졌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해주면서 지은이는 이 남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기대감이 생겼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그 남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온라인으로만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남자가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인 호감과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더 컸습니다. 결국 지은이는 준우를 잠시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그 남자를 만나기로 약속했죠. 첫 만남은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지은이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지은이의 마음은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감정보다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죠.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는 온라인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적절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었어요. 지은이는 오랜만에 한 명의 여성으로서 대접받는다는 느낌의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지은이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준우를 돌보는 중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죠. 민수와 대화할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카페에서 시작해서 근처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남자는 지은이에게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답답할지 충분히 이해한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런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라고 말했죠. 지은이는 점점 더 자주 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준우를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핑계를 대며 외출 횟수를 늘려갔어요. 때로는 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갔다가 중간에 그 남자를 잠깐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지은이에게는 일상의 유일한 활력소가 되어가고 있었죠. 지은이와 그 남자의 만남은 점점 더 위험한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와 차 한 잔으로 시작되었던 만남이 이제는 더 은밀한 장소에서 더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발전했어요. 지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 남자는 지은이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지은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동안 쌓인 감정과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결국 그를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의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지은이는 이제 준우보다 그 남자와의 만남을 더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핸드폰 메시지를 먼저 확인했고, 수유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도 지은이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도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38살의 미혼 남성으로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오히려 자신만을 특별하게 생각해준다고 믿으며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그 남자는 지은이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지금의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고 말했어요. 지은이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준우와 민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지은이의 망설임을 눈치챈 그 남자는 더욱 교묘하게 지은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지은이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했어요.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자유로움과 설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지은이에게 오늘 당장 떠나자고 말한 것이었어요. 너무 오래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지금 결정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 지은이는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개인용품들을 가방에 넣으며 손이 떨렸어요. 준우는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은이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지은이는 거실 테이블 위에 짧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아이는 알아서 키우세요라는 차가운 문장뿐이었어요. 펜을 들고 쓰면서도 지은이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경 지은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다음 수유 시간까지는 몇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지은이는 그 시간이면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지은이를 데리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곳이라고 말하며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했어요. 지은이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도 느꼈죠. 저녁 8시 민수가 평소와 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여보라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준우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이상했죠.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준우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요람에서 자고 있었지만 기저귀가 젖어 있었고 배가 고픈지 보채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어디 갔을까 하며 집안을 둘러보던 민수의 눈에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쪽지를 읽는 순간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손에 든 쪽지가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서 먹였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믿기지 않았죠. 민수는 밤새 준우를 돌보느라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고 아무리 달래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평소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돌봤는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돌봐야 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준우가 잠들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지은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민수는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급한 가정사가 생겨서 며칠 쉬어야겠다고 말했어요. 상사는 별말 없이 알겠다고 했지만 민수 자신도 정확히 언제까지 쉬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처갓집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이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민수예요라고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는 평소와 다른 민수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은이가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갔다는 말을 덧붙이자 전화기 너머에서 장모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장모는 당장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장인과 장모가 황급히 집으로 달려왔어요. 문을 열어주는 민수의 모습을 본 장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다며 계속 사과했죠. 장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딸이 저지른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모는 준우를 안아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린 것을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냐며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표현했죠. 민수는 처갓집 부모에게 지은이가 남긴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모는 쪽지를 읽어보고 나서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딸이 미쳤나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라며 자책했습니다. 장인도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준우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민수 혼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웠거든요.
장모가 먼저 나서서 당분간 자신이 손주를 돌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장모는 즉시 준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아이 옷가지들을 가방에 담으며 민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자신들이 책임지고 잘 돌보겠다며 민수가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처갓집 부모의 도움이 정말 간절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미 60을 넘긴 나이에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많은 것을 부탁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장인은 지은이를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해보고 데려와서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지은이에게 실망감이 컸습니다. 설령 찾아온다고 해도 다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장모는 준우를 품에 안고 친정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텅 비어버린 집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 울음소리와 지은이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다음 날부터 민수는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준우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되었고, 지은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수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지만 무슨 일인지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퇴근 후에는 장모님 댁으로 가서 준우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장모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매번 아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장모는 민수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잘못 키운 자신의 책임이라며 자책했어요. 민수는 그런 장모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지은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지은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지은이가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희망은 사라져갔어요. 장인어른도 지인들을 통해 지은이의 행방을 수소문해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지은이가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민수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죠. 인터넷에서 찾은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탐정은 이런 경우가 요즘 많다며 대략적인 비용과 조사 기간을 알려주었어요. 민수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탐정과 만난 자리에서 민수는 지은이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평소 자주 가던 장소들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어요.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매일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에는 잠들기가 어려웠죠. 준우를 만나러 장모님 댁에 갈 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틀 후 탐정으로부터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지은이의 휴대폰 사용 기록을 통해 강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또한 카카오톡과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특정 남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사흘 더 지난 후 탐정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연락했습니다. 지은이가 한 남성과 함께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탐정은 직접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보고서와 사진들을 보는 순간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이가 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은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육아에 지쳐 힘들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밝고 즐거운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 사진들을 보며 지은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탐정은 상대 남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38살의 미혼 남성으로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전에도 기혼 여성들과 관계를 맺은 전과가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전형적인 바람둥이였던 거죠.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은이가 아이를 버리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육아가 힘들다며 매일 짜증을 냈던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 같았어요. 탐정은 이런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불륜과 유기에 해당하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할 때의 지은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준우를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갓난아기를 두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육아가 힘들다고 해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탐정의 조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장모는 전화기 너머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딸이 이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자책했습니다. 장인어른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지은이를 찾아가서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은이와 함께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죠. 민수는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완전히 버렸어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탐정이 준 명함을 다시 꺼내보며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를 소개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죠. 탐정의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스스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고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준우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민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민수는 탐정이 추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받은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민수의 상황을 들어본 김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조언했어요. 지은이가 아이를 유기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민수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불륜에 대한 증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혼 여성과의 불륜 관계를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것에 대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법정에서 유효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준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죠. 변호사는 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혼 관련 서류부터 시작해서 지은이의 가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준비해야 했어요.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 차근차근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남긴 쪽지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아이를 알아서 키우라고 써놓은 것은 명백한 유기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민수는 그 쪽지를 다시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허탈함도 느껴졌죠. 탐정이 제공한 사진들과 조사 보고서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지은이와 상간남의 동거 사실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어요. 법정에서 이런 자료들을 제시하면 지은이는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두 분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결국 민수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장모님은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면 지은이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은이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빨리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죠. 민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은이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준우를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면서 민수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은 장모님의 도움을 받겠지만 언젠가는 독립적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었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봤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민수의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직속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만 말했지만 곧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할 것 같다고 미리 알려뒀어요. 변호사는 일주일 후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이에게 연락을 시도해 볼 것인지 물어봤어요. 민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송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민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명확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았어요. 물론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준우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준우를 만나러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었고 이제 민수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준우를 안아보며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준우와 함께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할 때였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지은이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민수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특히 아이를 유기한 사실과 불륜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지은이의 변호사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은이는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었어요.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아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죠. 판결의 날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양육권은 민수에게 전적으로 인정되었고 지은이에게는 월 3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어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죠. 민수는 판결문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승소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판결 이후 민수는 본격적으로 준우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승인받았고 당분간 직접 아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장모님의 도움도 계속 받았지만 이제는 민수 자신이 주양육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기저귀 갈기부터 시작해서 분유 타는 법, 아이 목욕시키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가야 했어요. 밤중 수유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죠. 지은이와 상간남의 생활은 민수가 예상했던 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탐정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상간남의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고 지은이는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법원 판결로 인한 금전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마련해야 했고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 했어요. 상간남은 이런 부담 때문에 지은이에게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달콤한 말들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남았죠. 민수는 이런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은이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했고 오직 준우를 잘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웃을 때마다 모든 힘든 일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우는 날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생후 8개월이 되면서 옹알이도 시작했고 혼자 앉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민수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준우가 자라서 이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준우를 확인하고 기저귀를 갈아준 다음 분유를 먹였어요. 낮에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거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집안일을 정리했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예전에는 지은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런 외로움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준우가 10개월이 되던 어느 날 밤 민수는 아이를 안고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준우는 민수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야, 내 엄마는 널 버렸지만 아빠는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란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조용한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외롭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날들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민수는 준우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죠.